서울은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비되지 않았어요. 캐나다에는 폭설이 내리면 도시가 마비되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집에 갇히게 되지만 한국의 모습은 캐나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저는 단순히 눈이 많이 내린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중교통은 제때 운행되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도우며 길거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 장면은 단순히 빠른 대응을 넘어서 기술과 공동체 정신이 결합된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캐나다에서 늘상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 토스트 가게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눈은 다 함께 치워야죠.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니까요. 단순하고 평범한 말이지만 그 말이 서울이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 의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재난 상황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돕고 협력한다고 하죠. 그런 한국 사람들의 단결 정신이 재난 상황 속의 도시를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었는지를 취재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캐나다는 여전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려 활동하기 불편합니다. 한국에 근무하는 친구의 말로는 한국은 얼마 전 입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서운 추위와 지역 곳곳에 강풍과 더불어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폭설 이야기가 나오니 저는 작년 겨울이 떠올랐어요. 서울에서 인상 깊었던 취재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의 모습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작은 지방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듀서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방송국은 규모는 작지만 대신 지역 주민들과의 밀접한 연결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진실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환경 문제와 도시에서의 실질적 문제들을 다루어 왔고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에서 매년 반복되는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과 도시 마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캐나다의 겨울은 무척이나 혹독합니다. 특히 제가 사는 온타리오주는 매년 폭설로 인해 도시가 마비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만큼 폭설이 내리면 지하철과 버스는 멈추고 도로는 제설 작업이 미뤄지며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죠. 어쩔 때는 몇 시간씩 출근길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고 상점과 회사들은 강제적으로 휴업을 하기도 합니다. 재작년 겨울 토론토에서는 하루 동안 45cm의 눈이 쌓여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지 못해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며 폭설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조명하려 했어요. 그러나 단순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실질적인 대안책을 찾아보고 싶었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이라는 도시가 폭설 속에서도 대중교통과 도시 운영을 차질 없이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홍보라고 생각하며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해보니 서울은 실시간 통합 교통 관제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러한 사실이 진짜일지 확인해보기 위해 방송국에 한국의 겨울을 취재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다행히 국장님은 신선한 콘텐츠로 생각하셔서 수락을 했고 저는 서울로 떠날 수 있었어요. 물론 혼자만의 취재는 아니었어요. 오랜 파트너인 카메라 감독 줄리안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줄리안과 저는 지난 8년간 여러 프로젝트에서 한 번의 트러블도 없이 손발이 맞는 파트너였어요. 줄리안 역시 저처럼 한국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지만 서울 거리를 촬영하는 기회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일에 큰 흥미를 보였고 저희가 캐나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겨울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서울로 떠나기 전 우리는 촬영 장비를 점검하고 서울의 주요 대중교통 시스템과 폭설 관련 사례들을 철저히 연구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통해 아는 것과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어 폭설에 대응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미리 휴대폰 번역 앱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 연습을 했어요. 또한 촬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에서의 일정을 철저하게 대비했어요. 만발의 준비를 하고서 저희는 서울로 떠났고 긴 시간 여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겨울도 캐나다 못지않게 만만찮게 추웠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캐나다의 겨울과는 또 다른 느낌의 차가움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할 때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높은 빌딩들과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국적이면서도 동시에 정돈된 느낌을 주었어요. 카메라 감독인 줄리아는 차 밖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여기에서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다며 한껏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심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체계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머물 숙소 근처에는 지하철역이 있었고 지하철 노선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듯 보였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희도 영어 안내 덕분에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타본 서울의 지하철은 기술적으로 완벽했고 실시간 도착 정보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각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표시된 시간에 도착했고 캐나다에서는 종종 지하철이 예고 없이 지연되곤 했기에 그런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앱을 통해 버스, 지하철, 도로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걷다 보니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줄리아는 제 팔을 치며 아멜리아, 이거 봐요. 다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는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종종 무작위로 모여들거나 밀치며 올라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울의 질서정연한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녁이 되어 서울의 야경을 찍기 위해 한강 근처로 이동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에 감탄했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움직이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혼잡한 대도시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도로 곳곳에서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신호 체계와 안내 시스템이 보였고 그런 모습은 마치 잘 짜인 톱니 바퀴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서울에서의 첫 인상은 현대적인 도시라는 것을 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과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만들어낸 조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저는 서울이 폭설이 있어도 대중교통과 도시 운영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안과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와는 다른 서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촬영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한국 기상청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죠. 줄리안과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캐나다에서 폭설은 겨울철 흔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교통이 멈추고 도시가 마비되는 모습은 익숙했기 때문에 서울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했습니다. 서울의 폭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할 기회를 얻은 만큼 저희는 촬영 장비를 점검하고 새벽부터 움직일 준비를 했어요.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새벽 4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줄리안과 저는 서둘러 숙소를 나섰어요.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서울이 폭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가까이에서 관찰할 생각이었죠. 도로는 벌써 하얗게 변했고 굵은 눈송이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이 정도의 눈이 내렸으면 교통은 멈추고 사람들은 모두 집에 머물렀을 거예요. 저희는 서울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될 거라 생각하며 한쪽 구석에 장비를 세우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 장면은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로에는 벌써 제설 차량들이 염화칼슘을 뿌리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눈이 쌓이기도 전에 도로를 깨끗이 정리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천천히 이동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줄리아는 이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매우 신기해했어요. 왜냐면 이런 체계적인 준비와 반응은 저희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대중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어요. 폭설이 내리고 있었지만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있었어요. 승강장의 전광판에는 열차의 위치와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시민들은 차분히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대중교통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모습은 정말 새로웠어요. 줄리아는 사람들의 질서 있는 모습과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차분히 담아내며 여긴 정말 다르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니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정류장 근처에서 상점 주인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삽과 빗자루를 들고 정류장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줄리안에게 더 많은 각도로 촬영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상점 주인이 저희를 힐끗 쳐다보며 웃었는데 그 미소만으로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과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늦은 밤까지도 눈은 계속 내렸지만 서울의 제설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대중교통 또한 끊기지 않았어요. 서울은 단순히 폭설을 버텨내는 도시가 아니라 그 폭설 속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도시였어요. 그 모든 것이 시민들의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줄리안과 저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왜 글로벌 도시인지 알 수 있었어요. 서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기술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참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날 서울에서의 폭설 경험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서울이 왜 그렇게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경험들이었어요. 숙소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저희는 촬영한 장면들을 함께 보았어요. 서울의 대중교통과 제설 작업도 놀라웠지만 저는 영상 속에서 시민들의 모습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과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협력과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장비를 챙기고 저녁 늦게 거리로 나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로와 거리는 계속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가게 앞에서 눈을 치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저녁이고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과 이웃 몇 명이 함께 인도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자기 가게 앞길만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옆 가게의 앞까지 함께 치우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들 사이의 배려와 협력하는 모습은 어떤 말보다도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줄리아는 주민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세심하게 카메라에 담아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공터에 모여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이들과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함께 있었어요. 춥고 얼어붙은 눈을 치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옆에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들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가족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웃끼리 모여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힘든 일이지만 모두가 웃으며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이 모두가 스스로 제설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서울이 어떻게 폭설 속에서도 아무런 혼란 없이 평소대로 질서를 유지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술과 시스템이 중요해도 결국 시민들의 협력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며 서울의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동한 곳은 지하철역 입구였습니다. 그곳 역시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계단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청년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끄러질까봐 빗자루로 계단에 쌓인 눈을 쓸어내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그는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쓸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곳 서울에서는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폭설이 내린 그날 서울은 단순히 위기와 재난에 대처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술이나 시스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줄리안과 저는 그날 본 장면들을 되새기며 앞으로 이 다큐멘터리에 담아낼 메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대응이나 잘 짜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배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바로 서울이 지속 가능하고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폭설이 멈춘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궁금한 마음에 줄리안과 함께 거리로 나섰어요. 전날 밤까지 쏟아지던 눈을 떠올리며 캐나다에서 자주 보던 폭설 후 혼란스러운 풍경이 떠올랐어요. 눈이 산처럼 쌓인 도로와 멈춰선 차들, 미끄러운 인도와 폐쇄된 상점들.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에는 눈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도로와 인도는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차량들은 평소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특히 대중교통은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여느 때처럼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실시간 정보 시스템이 열차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폭설로 인한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노선이 평소처럼 운행되고 있었고 전날 폭설이 내렸다는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서울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캐나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도시 전체가 멈추곤 했어요. 몇 년 전 토론토에서 폭설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몇 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눈으로 뒤덮여 차량이 움직일 수 없었고 공항은 폐쇄되어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죠. 그날 하루 동안 약 5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도시의 모든 활동이 마비되었어요. 몬트리올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후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이 늦어져 구급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응급환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도 있었어요. 이처럼 캐나다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도시가 완전히 멈추는 상황이 일상처럼 벌어지곤 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혼란은 캐나다에서는 며칠 동안 지속되곤 했어요. 도로에는 차량들이 갇히고 학교와 직장은 문을 닫았으며 대중교통과 도로 정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로와 대중교통이 정상화되는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의 흐름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관제센터는 버스와 지하철 운행 상황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와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폭설로 인한 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있었죠. 이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서울의 대중교통과 도로는 마비되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폭설이 멈춘 후에도 상점 주인들은 자기 가게 앞뿐만 아니라 옆 가게의 인도까지 정리하는 배려심을 보여주었고 어린 학생들과 부모들은 학교로 가는 길을 함께 치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서울을 빠르게 복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시민들이 종종 폭설로 인한 불편함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공공기관의 대응을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였고, 폭설 후에도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서울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폭설에 대처하는 서울의 기술과 시스템이 궁금해서 방문했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서울은 첨단 기술만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었고,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였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기술이 사람들 속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이었어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을 조정하고 도로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술 뒤에서 그 시스템을 믿고 움직이는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폭설이라는 재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폭설에 대한 대처를 넘어서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서울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경험은 캐나다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나다는 폭설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목격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그 힘이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똑똑히 배웠어요. 서울에서의 며칠은 다큐멘터리를 위한 자료를 넘어서 도시와 사람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이 결합된 서울의 모습은 단순히 효율적인 도시를 넘어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캐나다로 가져가 폭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영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본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